자, 금요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계획서 좀 먼저 보시겠습니다. 한 2달 만에 지금 다시 이제 시작하는 건데, 연강이 3번 있습니다. 3월 9일, 내일이죠. 그리고 3월 20일, 3월 21일. 이렇게 오전, 오후 연강이 3회 진행되고요. 주어진 일정보다 회차를 더 주셔가지고 연강이 부득불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의고사 일정은 제가 수업 진도에 따라서 사전에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교재는 제가 최신 판례 자료 추가해드렸고요. 아마 이제 2차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 한두 달 전에 다시 한번 최신 판례는 강의 특강을 열 계획이니까요. 지금 미리 봐두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다시 한번 특강으로 재정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 특징은 이제 1순환부터는 채권 총론부터 들어가고요. 채권 총론, 강론, 물권법, 총칙 이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이제 양갈로 2번. 1순환부터니까 이제 주요 테마별 학습을 진행할게요. 교재에 있는 대로 핵심 쟁점 단위로 이제 부분적인 기본적인 내용보다는 핵심 쟁점 위주의 학습을 들어가면서 바로 사례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갈로 3번에 50점 모의고사는 제가 사전에 공지를 해드릴게요. 아마 내일까지 해서 이제 채권자 대입권, 취소권이 들어가면 아마 다음 주 월요일쯤에 첫 번째 시험이 실시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최신 판례 좀 먼저 같이 볼까요? 제가 유의미한 판례만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습하실 때 누가 봐도 이건 1차용이고 2차용이고 이런 게 있거든요. 자, 일단은 1페이지 보시면요. 자, 최신 판례 01번입니다. 이건 2차용으로 미리 봐두시고요. 최신 판례 02번 다시 한번 또 나왔죠. 꺽쇠 1번입니다. 기초적인 거니까 이것도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자, 불법행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작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요. 최신 판례 3번도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판례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신 판례 04번 256조 권한음이 다시 한번 나왔으니까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최신 판례 05번은 과실상계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최신 판례 08번입니다.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해야 계약갱신이 거절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 위반하면 원심 판례는 있거든요. 손해배상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 그래서 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최신 판례 10번입니다. 23년 12월 7일자 판례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 얘는 음영 처리된 부분만 한번 또 천천히 읽어보세요. 기존 판례가 다시 확인됐거든요. 아직 2차에서 안 나왔어요. 제가 모의고사에서 매번 내어드리는 문제. 이제 이 판례는 출제 1순위로 공유랑 명의신탁 올려주셔야 됩니다. 공유 명의신탁.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가족법 영역인데 11번은 간단하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7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페이지로 넘어와 보시면 최신 판례 15번이거든요. 얘는 봐두셔야 되는 게 맞고요. 사실관계가 까탈스러웠기 때문에 그 2번 판례의 음영 처리된 부분, 이 부분은 복습하시면서 한번 천천히 한번 봐주세요. 드디어 소멸시효 정지 관련된 판례가 나왔습니다. 출제 1순위라고 생각이 돼요. 중단, 정지. 사실관계도 넣어드렸고 세월호 사건과 관련돼서 상당히 중요한 판례가 드디어 몇 년 만에 출제가 돼버렸네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18번도 소멸시효 일반론이니까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최신 판례 20번입니다. 상속 결격. 그동안 계속해서 낙태가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드디어 유언서 은닉 관련돼서 최신 판례가 또 한 번 나왔으니까 2차에서 충분히 준비 필요성이 있겠죠. 그리고 최신 판례 21번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판례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봐두시고요. 그리고 22번은 기존에 있던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된 거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최신 판례 23번입니다.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판례가 지금 나왔어요.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갱신 요구 도달 시점입니다. 자, 관건은 뒤에 임차인이 위법 제6조의 제1항에 따라 한 계약 해지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 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은 해지 통지 후 3개월. 그래서 복습하실 때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돼요. 대부분 갱신을요, 기존 임대차 전에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효력 발생 시점이 지금 문제됐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23번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14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1번이랑 2번입니다. 1번, 2번. 3번은 변호사 관련돼서 쌍방대리고 진짜 오랜만에 나왔죠. 2번 사자냐 대리냐. 얘는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삼명관계를 내시면서 얘가 대리일 경우와 사자일 경우 이렇게 나누어서 서술해봐라 라는 문제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민법 총칙 들어갔을 때 경우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번이죠. 이미 2차에서도 기출이 여러 번 됐던 565조 이행기 전 이행 착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 23년 1월 달에 최신 판례가 다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다시 한번 565조 계약금 계약 해제 우리 준비할 필요성이 생겼겠죠. 그리고 넘겨보시면 자, 종중 분열 안 된다. 판례가 드디어 나와줬네요. 우리가 교회 분열은 안 된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시고요. 종중도 당연히 분열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쵸? 탈퇴라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5번째 줄 보시면 탈퇴도 안 되고 분열도 안 되고 당연 성립 기간이어서 그렇다. 그래서 요 정도만 한번 복습하실 때 미리미리 봐두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서로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가 보실게요. 자,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02번 채권 총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106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채권 관계와 채권 채무 기본기 각자 보시고 자, 02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영역인데요. 강의실이 뭔가 업그레이드가 지금 됐네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약 당사자를 일단 확정을 시키죠. 자, 민법 총칙에서 계약 당사자를 확정시키고 자, 이 계약 내용은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갑이 을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채권이 나오면 이 채권의 모습은 크게 보면 금전 채권과 비금전 채권, 기타 등등 특작물 채권 이렇게 나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금전 채권으로 많이 제시되고 있는 게 대여금이랑 매매 대금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핵심 쟁점 제 기준으로는 첫 번째. 자, 되겠습니다. 교재 한번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109페이지 있습니다. 제 3절이죠. 꺽쇠 박스 2번은 객관식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박스 1번, 박스 3번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자, 금전 채권은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서 보통의 종류 채권과 달리 일정량의 가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가치 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박스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금전 채권의 특칙 잘 알아두셔야죠. 계산형 문제 등 특히 이율, 이자 계산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자, 로마자 1번 첫 번째. 금전 채무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등장할 건데 과연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두 가지 유형 중에 어떤 게 문제되는가? 자, 가번 들어가 봅니다. 금전 채권은 일정에게 금전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가치 채권이므로 통화제도가 존재하는 한 이행불능의 상태는 발생하지 않는다. 오직 이행지체만이 가능하며 이행불능이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특히 세 번째 줄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귀책 사유, 손해 발생 및 손해배상액을 증명하여야 하나. 자, 끊고 이게 원칙이죠. 우리 입장에선 요건 사실이잖아요. 분명히 금전 채권과 관련해서 을의 의무 불이행이 나왔을 경우 갑의 청구 원인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청구 정확하게는 청구 근거로 가볼게요. 갑의 청구 근거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390조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갑이 당연히 요건 사실이기 때문에 주장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고, 2번 을의 이제 항변 근거가 나오겠죠.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들어가 봅니다. 로마자 1번. 채무자의 귀책 사유 그리고 뒤에 손해 발생 및 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하나 끊고, 자,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떤 건 필요 없다. 손해 증명입니다. 정확하게 손해 증명이에요. 손해 증명. 자, 뒤에 봅니다. 손해증명이 곤란한 금전 채무의 불이행 시에는 채권자가 손해를 증명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자, 채무자의 무과실 항변이 불가하죠. 항변권 일단 하나 박탈하고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특칙. 증명 불효, 무과실 항변은 안 된다. 따라서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이유로 항변할 수 없다. 다만 뒤에 넘겨보시면 나번입니다. 이거는 이제 챙겨가셔야 되는 거 맞죠? 목차 자체의 형광펜을 진하게 긋겠습니다. 손해 발생 사실의 주장은 필요하다. 형광펜이에요. 아직 2차에서 안 나왔습니다. 변론주의는 적용된다라는 것. 즉 우리가 공부하는 요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결론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주장하고 증명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법원 입장에서는 사실 존부권을 확정해서 갑의 청구를 인용할지 갑의 청구를 기각할지 판단하는데, 변론주의는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주장은 하셔야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금전 채무 불이행에 관한 특칙을 규정한 397조는 그 이행지체가 있으면 지연이자 부분만큼의 손해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채권자로서는 그만큼의 손해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을 뿐이지, 다시 한번 증명은 필요 없다. 원칙은 증명까지 가셔야 됩니다. 근데 증명은 필요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금전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때 지연이자 상당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까지 지연이자 부분만큼의 손해를 인용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장을 하지 않았는데 지연이자 부분의 손해를 인용하게 되면 이거는 지금 미리 알려드릴게요. 둘 다 위반이에요. 미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위반했을 경우에 주장 안 했는데 판단했죠. 변론주의 위반. 그리고 주장하지 않은 청구 지연 손해 부분 판단해버렸죠. 인용해버렸죠. 따라서 변론주의, 처분권주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나번은 조금 어려워요. 이게 만약에 민사 사건 관련 서류로 판단했을 때 우리 수험생분들이 한번 청구 취지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논의되는 쟁점이 로마자 2번이죠. 이율과 손해배상액입니다. 자, 379조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 약정이었으면 연 5분이고, 자, 이제 397조 갑니다. 1항. 자, 금전 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 이율에 의하며 다만 법령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일단 원칙은 약정 이율. 원칙은 약정 이율. 다만 약정 이율이 없으면 법정 이율이고요. 그리고 이 항은 앞서 봤던 내용이죠. 자, 그럼 이제 가번 내용 볼게요. 요 내용 다 챙겨 가셔야 됩니다. 가번, 나번. 가번, 나번. 계산형 문제. 이따 사례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가번 보겠습니다. 이율에는 두 가지가 있다. 약정 이율과 법정 이율이 있으며 민사에 대해서는 연 5%, 상사 관련돼서는 연 6%. 특히 상사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설문에 제시되었을 경우 평상시 갑 이렇게 나오면 민사 5%로 가시면 되는데 무슨 업을 하는 갑 이렇게 나오면 6%도 계산을 하고 있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업자 나왔을 때 두 가지 이제 힌트. 자, 설문에 업자를 등장하면 두 가지만 같이 고민을 먼저 해주세요.
이렇게 두 가지를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연 6%일 수 있고요. 소시는 두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원칙 5년짜리죠. 원칙 5년. 다만 상인의 판매 물품 대금 채권 단기 요거 하나 있죠. 이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주셔야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험 출제 비중은 여기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소시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구나 정도로 먼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 가겠습니다. 채무자가 금전채무 이행을 지체하면 그 성질상 당연히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며 손해배상액은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는 한 손해액 다소를 묻지 않고 법정 이율에 의하여 정해지며 법정 이율과 다른 이율을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자, 그러나 법령 제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자, 요거는 형광펜 들어가겠습니다.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것은 지연 손해금에도 적용 형광펜입니다.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것은 지연 손해금에도 적용. 이 부분이 까탈스러운 거죠. 예를 들면 변제기를 이 부분으로 지금 잡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변제기까지의 이율도 약정을 하고요. 변제기 이후죠. 여기는 전입니다. 여기는 후고요. 그럼 변제기 후에 요것도 약정할 수 있거든요. 이게 첫 번째 예시고 가장 스탠다드 예시죠. 변제기까지는 뭐 연 몇 퍼센트, 변제기 이후에는 또 연 몇 퍼센트 각각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근데 시험에 가장 많이 내는 게 요렇게만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없는 거죠. 지금 이 경우를 의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사자의 의사는 이거라는 거예요. 변제기 이후에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도 변제기 전의 이율을 그대로 적용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 당사자의 의사라는 겁니다. 자, 근데 판례가 여기서 제동을 걸어뒀죠. 제동을 걸어뒀습니다. 바로 그게 후단 문장이에요. 자, 그러나 이 부분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요걸 답안지에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계산형이 나왔을 때. 자, 그러나 이하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제동을 이렇게 걸어뒀죠. 자, 어떻다?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형광펜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하나 또 가볼까요? 연 2%. 자, 그럼 보세요. 연 2%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때 제동을 걸어뒀잖아요.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보다 높은 경우다. 만약에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보다 낮다 그러면 뭘로 가겠다? 법으로 가겠다. 그럼 여기는 연 5%입니다. 맞죠? 자, 근데 반대로 연 12%를 걸었다. 그러면 그대로 연 12%를 적용시키면 되겠죠. 금액 계산을 다 마치고 나서 금액의 총액이 달라지니까 기억 잘 해두셔야 됩니다. 연 2% 법정일보다 낮죠. 연 12% 법정일보다 높습니다. 바로 이런 예시들을 미리미리 사전에 잘 알아두시되 자, 이제 마지막 줄 다음 지연손해금률 약정한 판례와 비교해야 된다. 자, 요게 예시 마지막입니다. 이제 EX 3번이에요. 이쪽으로 조금 더 연장을 하겠습니다. 보세요. 전에 얘는 없잖아요. 이자 약정이 없죠.
그리고 얘만 해둔 거죠, 지금. 지금 지연손해금률 약정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란 건 당연히 이 부분은 나올 수가 없는 거고요. 우리는 순수 요 부분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첫 번째 먼저 뭐 있냐면 지연손해금과 관련돼서 변제기 도래는 청구. 이건 이제 뒤에 채무불이행에서 볼 겁니다. 청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지연손해금률 약정, 이제 얘가 적용이 될 건데 여기서 먼저 논의되는 사항이 뭐냐면 야 얘는 이자야 아니면 손해야, 여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적용이 될 건데 얘의 성격을 과연 뭘로 규율하냐에 따라 이걸로 가냐 아니면 지연손해금률로 가냐 문제된단 말이에요. 판례는 항상 일관되게 절대 얘는 보세요. 이자가 아니라고 하죠. 얘는 이자가 아닙니다. 얘는 순수하게 뭐다? 손해배상금이에요. 근데 손해배상금을 약정했기 때문에 뒤에서 보게 될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가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율 계산이란 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유형별로 파악을 해두되 EX 두 번째, EX 세 번째 이 두 가지를 잘 정립을 해두시고요. 사례형에서 계산형 문제로 가장 많이 내는 시스템은 EX2입니다. 그리고 EX3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할 거예요. 워낙 중요한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EX1, 이율약정과 지연손해금률 약정했다? 그대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자, 근데 이율약정만 하고 지연손해금률 약정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들어가셔야 되는 게 지연손해금의 경우에는 변제기 전의 이율을 그대로 적용시키도록 함이 당사자의 의사다. 다만 여기에 제한 하나 걸어두겠다.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다면 원칙대로 돌아가서 법정이율에 따른다. 자, 근데 이자 약정을 하지 않고요. 지연손해금률 약정만 한 경우에는 들어가 봅니다. 밑에 판례.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별도의 약정이죠. 자, 그 지연손해금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에 따라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돼야 하는가? 그렇답니다. 이미 음영 처리된 부분에 다 있어요. 자, 보세요. 이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 법정이율보다 낮아도 최종 결론입니다. 법정이율보다 낮아도 당연히 얘가 적용되는 거예요. 얘랑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적 성격 가봐야 되겠죠.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밑줄 처리된 부분. 자, 가산되는 이자는 원상회복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부당이득 반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 의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자는 이자인 거지 지연손해금이 아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자 개념 잡았고요. 두 줄 밑에 반면 여기부터입니다. 원상회복 의무가 이행체에 빠진 이후의 기간. 자, 원상회복 의무 형광펜. 오른쪽 보이시죠? 부당이득 반환 의무 형광펜.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머릿속에 꼭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뒤에서 보실 거지만 원상회복 의무랑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예요.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얘도 문제인 거죠. 얘도 뭐다? 기한 정함 없는 채무입니다. 밑에다가 요것만 써주시면 돼요. 형광펜 친 부분 밑에다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구나. 그러니까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를 한다. 그럼 청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나오잖아요. 그쵸? 청구 다음 날이죠. 청구 다음 날.
청구 다음 날 지연손해금이 등장. 따라서 보세요. 이행채 빠진 이후의 기간이니까 원상회복 청구 다음 날부터 이행채 빠지겠죠. 그렇다면 이때는 어떻다? 이자가 아니라, 이때는 이자가 아니죠. 반환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되기에 거기에는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되며, 그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설사 그것이 법정일보다 낮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개념만 잘 잡아두시면 돼요. 제가 청구라고 썼던 이유는 바로 이걸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번, 이제 요 내용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변제기 전에 이자 약정 있고, 변제기 이후에 지연손해금률 약정이 없는 경우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요 표현을 나번 문장에서 이제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특히 여기죠. 변제기 후에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 형광펜. 변제기 후는 없단 말이에요. 변제기 후는 없다. 자, 끊고 이제 읽어봅니다.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당초의 약정이자를 지급 형광펜입니다. 당초의 약정이자를 지급 형광펜. 지금 요 표현 이제 나왔죠. 이후에는 없다. 그렇다면 당초의 이자 약정을 적용하겠다. 이게 당사자의 뒤에 의사다. 끊고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금전소비대차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 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자, 형광펜입니다. 맞죠? 약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형광펜. 약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자, 그대로 칠판 적용해 볼까요? 약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률 청구한 거다. 그쵸?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거다. 그러니까 다시 왼쪽 페이지로 돌아가서 요 제동이 걸린다는 겁니다. 다만 이는 어떻다? 약정 이율이 최소 법정 이율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보다 낮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법정 이율에 의한다. 지금 그 문장이 숨어져 있고요. 자, 다만 이제 최종 마지막입니다. 민사사건 서류와 관련된 내용이죠. 민사상사 채무의 법정 이율이 생각보다 낮다. 그렇기에 채무자께서 고의로 이행을 지연하거나 상소 등을 통해서 소송을 지연하는 사례가 다반사였다. 자, 이런 경우를 방지하고 소송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 기준이 되는 법정 이율은 그 금전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면, 즉 요거는 잘 알아두셔야 되죠. 소장이 채무자에게 자,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연 12% 형광펜입니다. 송달된 날에 자, 다음 날부터 형광펜을 진하게 그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다음 날부터는 연 12%입니다. 형광펜을 빡 그어주시고, 소촉법이 이제 바뀌었죠.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대부분 이제 지연손해금률 약정을 안 하니까 우리가 조금 더 지연손해금률 약정을 안 했어요. 그럼 진짜 어려운 겁니다. 보세요. 계약, 변제기, 일단 여기까지. 그쵸? 계약부터 변제기까지는 일단 원금 있을 거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죠. 그대로 적용이죠. 여기까지는 연 2% 이자 그대로 적용입니다. 끊고. 자, 이제 관건은 요거 계산이 문제잖아요. 맞죠? 원금 더하기 이자까지는 연 2%. 근데 여기는 지연손해금이잖아요. 맞죠? 여기는 보세요. 연 5% 지송금입니다.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그리고 소장 부분 송달 1까지는 연 15%니까 다음 날부터는 연 12% 비율로 갚아라. 갚으세요. 변제한 다 갚는 날까지.
지급하세요. 요런 청구 취지 기재례가 가능한 거죠. 가장 어려운 겁니다. 가장 어려운 거고요. 좀 더 심플하게 하면 연 6%짜리 하면 여기까지는 다 똑같게 되는 거죠. 요거 한 번만 쳐다봐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좀 파악을 하면 됩니다. 일단 사례형은 여기까지만 계산하는 걸 출제를 해요. 여기는 이제 청구 취지라든지 실제 소장 기재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출제를 하진 않습니다. 딱 노란색 부분까지만 이런 느낌으로 청구 취지가 되는구나. 원금 얼마, 변제기까지의 이자 얼마, 소장 부분 송달 1까지 지송금 얼마, 송달 다음 날부터 소촉법 연 12% 비율로 다갚는 날까지 지급하세요. 바로 이런 기준이 등장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건 밑에서 두 번째 줄,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 끊고요. 여기까지는 지송금이에요. 송달된 날까지입니다. 송달된 요 날까지는 지송금이고요. 변제기까지는 이자예요. 변제기까지는 이자. 송달일까지는 지송금. 그 이후에 이제 소촉법 적용. 다음 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날부터, 송달된 날부터 이러지 마시고 송달된 날에 다음 날부터, 그래서 다음 날에 진하게 눈길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소촉법은 연 12%로 계산 편의성을 위해 맞춰줬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교수님들 입장에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계산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면 설문에 이걸 제시해줘요. 가장 좋은 거죠. 이렇게 줍니다. 월 1% 이자 약정. 1년 12달이기 때문에 대부분 연 12% 맞춰주신 거 맞죠? 월 1%니까 연 12% 맞춰줍니다. 요게 가장 스탠다드. 요즘 트렌드가 이렇더라고요. 계산 문제를 내는 것도 쉽지가 않는데 복잡하게 만들어주면 수험생분들이 조금 힘들다. 그렇다면 우리 출제자 입장에서는 수험생분들에게 그나마 좀 계산 편의를 위해서 나름 배려를 한다 그러면 숫자 계산할 때 오해 없도록 우리가 월 1%로 맞춰주자. 예전에 소촉법이 연 24%까지 갔을 때는요. 월 2%로 대부분 맞춰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딱 이렇게 세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바로 요 밑에 판례 때문에 그래요. 핵심 판례 별표 2개를 딱 넣어주시고 이 기본기를 아셔야 이제 밑에 요 22년 3월 11일자 핵심 판례를 자 보게 됩니다. 자, 요거 잘 확인되셨죠? 이제 두 번째 핵심 판례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바로 요 판례인데 자, 1번 음영 부분. 자, 채무자가 금전 채무의 확정된 지연 손해금에 대하여 지체 책임을 부담하는 시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한 해정함이 없는 채무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이행 청구를 한 때부터 및 끊고 이행 판결이 확정된 지연 손해금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이행 청구에 의해 지체 책임이 발생한지 여부 마찬가지로 적극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가지만 한번 가볼게요. 자, 갑이 을한테 가지고 있는 원금 채권을 A라고 하겠습니다. 원금. 보기 편하도록. 그리고 이 원금에 대한 지송금 이렇게 있겠죠. 그럼 얘네들을 이제 청구할 거잖아요. 자, 을한테 청구를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샤샥 보세요.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원금도 확정됐고요. 지연손해금도 확정됐죠. 여기까지가 지금 음영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걸 또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 확정된 채권을 또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게 바로 밑에 있는 겁니다. 지연 손해금은 금전 채무 이행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기한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확정된 지연 손해금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행 청구를 하면 끊고
채무자는 그에 대한 지체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판결에 의해 권리의 실체적인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이행 판결이 확정된 지연손해금 형광펜 밑에 채권자의 이행 청구에 의해 지체 책임 형광펜입니다. 자, 그러면 칠판 이제 봐보세요. 요게 확정됐다 그랬죠. 요게 지금 확정됐으니까 얘를 또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연손해금을 또 청구하면 여기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또 나오죠. 자, 도식화하면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랑. 확정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면 지연손해금의 지송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느낌상 여기는 또 청구를 했으니까 이건 다음 소송인 거잖아요. 그쵸? 후소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소송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꿔볼게요. 얘가 원금처럼 된 거고요. 여기가 지송금처럼 된 거죠. 여기까지 다시 천천히. B가 원금이 된 거예요. 지송금만 보면 이 지송금은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원금, 지송금 이런 느낌으로 또 바뀐 겁니다. 일단 또 여기까지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자, 그리고 2번을 봐야 돼요. 자, 지연손해금 발생 원인이 된 원본에 관하여 이행 판결을 선고하지 않은 경우 형광펜입니다. 왜 이런 표현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자, 이제 소촉법에 적용되는가? X. 그렇지 않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밑에 줄.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금전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에 관하여 가중된 법정 이유를 적용하되 그 이행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 의무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 법정 이유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금전채무 원본의 이행 청구가 소송물일 때 다시 어떤 게 원본입니다. 원본의 이행 청구가 소송물일 때 그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그에 덧붙는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 수 있다. 끊고. 그럼 이제 칠판 한번 다시 볼게요. 지금 여기까지는 잘 찾아오셨죠? 이제 최종 확인 들어갑니다. 이 느낌이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맞죠? 원금 비청구하고 지금 시청구,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꿔드린 거죠. 이게 원본이 되는 거고 이거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니까 이게 지송금이죠. 이게 지송금. 자, 가보겠습니다. 자, 근데 지연손해금 발생의 원인이 된 원본에 관하여 이행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소송촉진법 제3조에 따른 법정 이유를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다음 페이지. 원금 채권과 금전채무 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형광펜입니다. 별개 소송물. 자, 그럼 이제 다 나왔죠.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채권자가 시효 중단을 위한 신소를 제기하면서 확정 판결에 따른 원금과 함께 원금에 대한 확정 지연 손해금 끊고, 지금 이렇게 제가 해둔 이유예요. A, B, 그리고 뒤에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C. 이게 C인 거죠. 이게 C. 자,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이게 C 채권입니다. 제가 보기 좋게 그냥 C로 바꿔버렸어요. C로 바꿨어요. C로 바꿔드렸습니다. 자, 다시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자가 신소로서 확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함에 따라 비로소 발생하는 채권으로서, 다시 읽어볼까요? 세 번째 줄이야.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자가 신소로서 확정 지연손해금을 청구, 여기 있잖아요. 확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으로서 전소 소송물인 원금 채권이나 끊고, 이게 A입니다. 확정 지연손해금 채권, 이게 B입니다. 별개 소송물이므로 끊고, 채무자는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되 그 이율은 신소에서 적용되는 법률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바로 여기서 어떤 의미다? 마지막 번째 줄. 신소에서 적용되는 법률이 정한 이유를 적용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소촉법을 적용시켜선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별개 소속물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는 소촉법을 적용시켜 놨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소촉법을 적용시키겠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원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판결하지 않으면 자 이제 최종 정리 들어갈게요. 청구를 하지 않았다. 바꿔 말하면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다. 그럼 여기에는 소촉법을 적용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연손해금에 소촉법을 적용시킨다라고 했을 때에는 바로 원본 판결 선고되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사안인데 이유가 뭐였냐면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소를 일부 취한 사건이었습니다. 소를 일부 취한 사건. 왼쪽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봐보세요. 왜 원본 판결 선고가 안 떨어졌을까? 그 원본에 대해서는 소의 일부 취하가 됐어요. 그러면 이 소의 일부 취하 개념을 알려면 제가 형광펜 해드렸던 부분 이거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즉 A, B, C 이렇게 도식화한 이유입니다. 보기 편하라고 제가 A, B, C로 바꿔둔 것뿐이에요. A, B, C는 각각 별개 소속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C는 B의 C였어요. 그쵸? 확정된 지연손해금. 이걸 청구하면 등장하는 확정된 지송금의 지송금이죠. 지송금의 지송금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행 판결이 선고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일부 취하된 사안이다. 그 정도로만 추가 가피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금에 대해서 일부 취한 사건. 다시 앞으로 이제 와보시면 여기에 제가 써드릴게요. 11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2번 원본에 관하여 이행 판결을 선고하지 않은 경우 형광펜 하시고 밑에다가 소의 일부 취하 즉 원본에 대하여 소취하 이렇게 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본에 대하여 소취하. 충분히 설문에 제시될 수 있거든요. 원본이 원금 채권에 대해서는 갑이 소를 일부 취하했다. 그러면 당연히 후소에서는 이거 심리를 안 하잖아요. 그럼 얘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쵸? 얘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소촉법 적용이 아닌 민사라면 연 5%, 상사라면 연 6%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반 판례는 좀 기억을 잘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핵심 판례 2019년 가볍게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자, 음형 처리된 부분. 금전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는 경우 압류 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 권능을 압류할 수 있는가? X입니다. 그런 압류 명령의 효력도 역시 무효예요. 채권자 대위권에서 다시 한번 볼 거고요. 채권자 대위권 파트에서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 절차상 환가처분 실현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 자 형광펜입니다.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형광펜.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사전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다른 얘기인데 이게 하고로모라고 되게 유명한 분필이에요. 그쵸? 상당히 제가 좀 추천을 많이 했습니다. 쓰기 좀 편하게끔. 저처럼 강사 한 분이
이 분필 괜찮네. 근데 이게 일본 거였거든요. 일본. 근데 그 강사님이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아예 회사를 인수해버리셨죠. 그래서 한국으로 이전을 해버리셔서 계속해서 나올 수 있었던. 좀 되게 훌륭하시다. 저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걸로 썼으면 좀 좋겠네요. 자, 그래서 요 내용 한번 정리를 지금 미리 하겠습니다. 압류. 이거는 진짜 머릿속에 꼭 넣어 주셔야 돼요. 이미 알고 계시지만 당연히 얘는 민법, 민소, 민집까지 싹 다 토탈 정리입니다. 자, 일단 사람 한번 그려두시고 A, 피보전 채권 요것만 정리하고 1교시 쉴게요. B, 비압류 채권. 자, 묶으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압류 효력. 자, 이제 요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갑이 을이 병에 가지고 있는 빌채권을 압류했다. 이 압류의 효력은 두 가지죠. 병은 변제하지 말고요. 병아, 너는 을한테 변제하지 마. 을아, 너는 받지 마.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쵸? 이 효력은 없어요. 처분 금지효는 없습니다. 자, 지금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처분 금지효가 없죠? 처분 금지효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을은 병한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죠. 청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을이 병한테 청구하는 게 가능하니까 병은 이행지체 빠지게 돼요. 슬픈 일이죠. 이행시에 빠지게 되는데 변제를 하지 마시래요. 그러니까 압류도 나름 조금 강한 효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가장 어려운 거예요. 중단효는 얘가 중단되는 겁니다. 얘가 압류 중단이에요. 맞죠? A가 압류 중단. 그러면 CF를 걸고 B는 최고 중단입니다. 최고 중단. 자, 그리고 두 번째 추심까지 갈게요. 자, 추심은 적격의 이전이죠. 가름형 소송 담당. 그래서 을이 병한테 청구하는 건 얘는 각하 떨어집니다. 확실히 다르고요. 그래서 추심과 관련돼서는 채권자 대위권이랑 비교 유의 잘 해주시고, 자, 마지막 전부 요게 채권의 이전이죠. 밑에 이렇게 써 두겠습니다. 채권 양도. 그러니까 확실히 금전 채권 라인들 보시면 중요한 쟁점이 엄청나게 등장하죠. 압류 하나, 소시, 그리고 앞에서 봤다시피 이율 계산, 그리고 지금 숨어 있지만 나중에 이제 학습할 거지만 반드시 채권자 대위랑 비교율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 구간 이제 들어가고 나땅 여기는 기각입니다. 이거는 지금 머릿속에 잘 넣어두셔야 돼요. 자, 여기 한번 잘 보시고 잠깐 쉬겠습니다. CF. 자, 갑이 압류가 아니라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한 겸은 달라지죠. B가 중단됩니다. A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견해 대립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요것만 기억을 잘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제 4절은 넘어갑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제 5절도 넘어가고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바로 115페이지 이하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